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재명에 관해 가지는 의문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보통 사람들이 이재명과 같은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것인가? 저는 정말 별것 아니지만 제 명예를 걸고 장담합니다. 누구든 대장동 게이트 같은 범죄를 자신이 설계했다고 말을 했다면 이 세상에 이를 눈 감을 판사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게다가 백인동 개발 비리 역시 게이트입니다. 자연 녹지를 4단계나 상향시켜 준주지로 용도 변경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정자동 호텔도 그렇죠. 그건 5단계나 상향을 시켰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버럭고 김인섭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선대 본부장을 지낸 자였습니다. 이재명은 백인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게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었는데 이 사건의 위정을 교사한 게 범죄가 되어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아마 미국 같았으면 사법방해죄로 엄청난 형량이 선고됐을 겁니다. 이 사건은 녹음까지 법정에 현출이 되었으니 재판을 그렇게 오래 끌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사건보다 이재명의 인성을 알 수 있는 진짜 악성 범죄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 김혜경도 함께 연루되어 있는 범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기도지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온갖 호사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일제 샴푸와 조상 묘소 저물까지 이 카드로 샀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일련의 범죄에 대해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자범이 아니라 정치범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가 어찌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까? 제가 문재인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싶지 않은 이유 역시 같습니다. 그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부인 김정숙의 옷과 장신구를 사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는데도 그는 항소를 한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로 깊이 숨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춰도 부인 김정숙이 공군 1호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로 간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역시 직위만 높았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전형적인 탐관이라는 지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까요?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지낸 공인들이 말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게 수백 개인데 어찌 그들은 이다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쨌든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으로 60명이 넘는 경호요원에 둘러싸여서 온갖 세상사에 개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나라의 투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대망의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8번이나 회담을 좀 합시다. 영수회담 합시다. 이러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나는 피의자하고 회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당했는데 드디어 대망의 영수회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담의 첫 장면이 정말 괴이했습니다. 어제 제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퇴장하는 기자들을 돌려세운 뒤에 A4 용지에 써온 5,400자를 모두 읽었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하나하나 윤 대통령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카메라를 보면서 철저하게 선전선동 기회로 악용을 한 것입니다. 좌파 매체들은
굳은 표정의 옆자리 윤 대통령을 비추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된 윤 대통령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조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사를 받아야 할 인물은 제가 보기엔 이재명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예의 범절로 투톱이 된다고요? 이재명은 이른바 모두 발언에서 12가지 요구사항이 적힌 항복 문서를 일방적으로 내밀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거절하리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A4 용지의 서운을 읽으면서 바로 옆자리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선전선동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옆자리에 윤 대통령에게 하나씩 제안하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회담 순간에 MBC 뉴스회전에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다. 다만 이재명은 이 나라 정계의 투톱으로 올라서게 되어 결국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재명은 대통령과 맞상대하는 지위로 이제 격상이 되었어. 그만큼 사법 리스크를 줄였다고 본 것입니다. 판사도 인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투톱인 사람을 쉽게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니 여야정 협의체 제안까지 제 예상대로였는데 참 뻔한 회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성과는 없었습니다. 양자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민주당은 일제히 공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하며 여러 차례 촉구했던 민주당이 두 사람의 회동 하루 만에 공세를 펴는 정치공학적 대응을 두고 해도 너무한다고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담에 배석했던 정책위 의장 진성준이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위독경 마이웨이 회담이었다. 위독경 회담이라는 말로 부족해서 뒤에 마이웨이까지 붙여놓은 이 비열한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사항만 늘어놓고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자 위독경이라고 한 겁니까?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을 비유해도 그렇지 어떻게 집에서 먹이는 소에 그 소 정도로 본 것입니까? 진성준은 윤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정부가 구상하는 민생회복 조치가 무엇인지 대안을 내놓은 다음에 논의를 하자고 해야 할 것이라며 폄하했습니다. 진성준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는 이만 못한 것 같다. 빙고,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함께 협치를 하자고 제안을 할 어떤 의도도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양자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이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회의 본회의 일정을 잡을 목적으로 거듭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서초을에서 낙선을 했죠. 원내대표 홍익표는 자신의 마지막 국회에서인지 강경한 자세를 과시했습니다. 특검법뿐 아니라 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 3고 현상에 대한 대책을
지금 새삼스럽게 정치판에서 만들 수 있다고요? 재정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이들 법안들은 전날 양자회담에서 확인한 입장차가 이미 확인된 법안들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아니 37명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너무 속이 보인다고 할까요?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에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37명은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5월 4일 예정된 북남미 해외 순방 때문에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거라면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서 국민의 명령을 관철할 것이다. 참 국민의 명령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을 힘으로 막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홍익표와 윤재옥 두 원내대표는 의장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만나 5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를 했는데요. 이것만 확인했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윤재옥의 말이 이렇습니다.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를 해줄 수 있지만 정쟁을 유발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 자,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윤석열, 이재명 양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이처럼 특검법 등 입법을 하겠다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총수 민의를 거부했다고 보고 해병대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화부복 관련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최상병 특검법이죠. 홍익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재확인했습니다. 5월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끼리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김진표는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북남미 순방을 떠납니다. 자, 국민 세금으로 마지막 외유를 하는 건 아닐 테죠.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 해외 순방을 막을 기세입니다. 이때 당 지도부로부터 점수를 따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안 때문일까요? 그런데 김진표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없으면 2일 본회의는 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날 김 의장 주재하에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 일정을 잠재우는 합의안을 못 냈습니다. 문제는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려던 국민의힘이 이를 일주일 가까이 연기를 한 겁니다. 원내대표 선출은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솔직히 구인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현재까지 한 명도 없으니 말입니다. 중진들이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는 친윤 핵심 이철규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철규와 경선을 하게 되면 결국 친윤계를 넘어 대통령실과 대립을 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용산과의 소통을 이유로 이철규 추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유상범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철규가 맞는다면 당과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는 자세로 맞는 것이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정치판에서는 국민의힘이 진윤 이철규를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민주당이 친명 박찬대를 원내대표로 선출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충성 일변도의 원내대표들이 타협보다는 목표 관철에 매몰될 터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 계획도 이제 차질이 빚어집니다. 민주당은 5월 2일 그리고 5월 23일 또는 28일 등 최소 2차례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법안 중에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고 다시 말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이제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쳤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결국 본회의 상정 후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아온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의결 절차가 이제 남아있습니다. 한편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를 한 전세사기 특별법, 양국관리법, 그리고 가명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본회의 부의부터 해야 합니다. 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이게 언론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은 여야가 30일 이내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표결합니다. 자,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부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본회의 부의가 결정이 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를 한 뒤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합니다.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기 만료로 폐기됩니다. 어쨌든 영수회담은 끝났고 이 여야는 다시 대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민생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는 윤 대통령을 만나자 그 회담 자리를 선전선동으로 시종했습니다. 퇴장하는 기자들을 돌려세운 뒤에 A4 용지에 써온 5,400자를 읽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민생 문제는 그럴듯한 제안조차 없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자. 그것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은 아니죠.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노동법 개정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여자가 힘을 합쳐 노동계와 타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재명은 12개 요구사항을 열거했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6회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정책 방향은 옳은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각의 방향이 야당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양자회담 뒤에 의료 계획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재명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적극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 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노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대통령실은 이걸 두고 의료개혁의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을 했지만 해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 정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정문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정문한다, 이 문제가 아직도 의료계와 타협이 되지 않아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 합의란 말은 하나만 한 말입니다. 솔직히 전혀 합의한 것이 없으니까 이나마 합의한 거라고 끌어들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재명이 피의자신문이라는 이유로 회담 자체를 피해왔죠. 그런데 이제 만났습니다.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그것도 두 사람이 만나지 않은 한 이유였습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이제 피의자 신분을 넘어선 투톱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큰 소득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죠. 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그리고 백인동 성남 FC 후원금 이걸 다 병합을 한 합의 33부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한 이재명이 오전 재판을 마칠 무렵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몸살기가 하고 뒷말을 흐렸습니다. 몸살기가 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재명은 결국 오후 재판에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는 몸살기가 있다는 걸로 퇴정을 요청하느냐 그 정도로는 변론을 불리하기 어렵다. 오후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측이 이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과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 이분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재명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때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해서 하는 상황이다. 김동연 부장은 아주 원칙론을 폈습니다. 절차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마음대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무한을 당한 셈입니다. 자, 제가 예언을 하나 하죠. 이재명은 결국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무너집니다. 법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법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